뵙습니다. 안태훈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약간 다 같이 먹는 좀 든든하게 국밥 느낌으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포함해서 사실 논리가 다 똑같아가지고 여기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뭐 알찬 내용은 솔직히 없을 것 같고 그냥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랑 FNF랑 CNC 인터내셔널 여기다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있는 그 회사 네이처 홀딩스까지 포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거는 감성 코퍼레이션이나 FNF밖에 없어요.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랑 FNF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 똑같은데 이제 이게 사실 브랜드를 따온 거잖아요. 그냥 외국 브랜드를 이제 겉에서 볼 때는 사실 이게 한국 옷이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 리스크인데 이제 저도 아는 그 분의 이제 의견에 좀 따른 리스크인데 이게 겉에서 MLB 같은 브랜드도 사실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미국 브랜드 같지만 이게 중국에서 이제 경쟁자들이 아니다 이거 한국 브랜드다 라고 딱 했을 때 이제 우리 혐한 감정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 FNF를 열심히 조사하신 한 전문가에 따르면은 FNF의 중국 진출 방식이 대부분이 이제 그 중국 애들이 하는 대리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매운동 했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중국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관시 문화가 여기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리스크로 보여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뭐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따와가지고 옷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비닐을 한번 사서 써봤는데 일단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때 모자가 비닐이 5만원이었어요 이게. 꽤 비싸고 실제로 이제 매장을 보면은 가격이 꽤 나가요. 그 이유가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이제 애초에 캠핑 브랜드거든요. 이게 여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중저가 중고가 고가이죠. 스노우피크는 이제 고가에 위치한 그런 캠핑 제품인데 명망이 높아요. 캠핑에서 이제 에르메스가 불릴 정도의 그런 명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랑 저희가 감성 코퍼레이션이 가져온 브랜드랑 아예 다른 브랜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고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프리미엄 옷을 그렇게 붙이지 않았나, 붙일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뭐 브랜드 그거를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죠. 23년 국내 매장 목표는 200개 초반이래요. 지금 이제 133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 회사에 이 FNF나 더 네이처홀딩스의 그 루트가 똑같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133개에서 200개가 가면 이제 국내 성장은 한 50% 정도 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하는 과정은 보통 이렇죠. 이제 중국에서 잘 팔리면은 이제 중국에 있는 보따리 상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그걸 사가는 FNF가 지금 그런 소식을 밟고 있고요. 얘네도 그렇게 되면은 되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캠핑용품 판가 20%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캠핑용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감성 코퍼레이션이 아예 두 개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캠핑용품은 무조건 캠핑에 대한 매출은 얘네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나왔었는데 발주가 많아지면은 단가가 당연히 싸지겠죠. 왜냐면은 발주가 적은데 우리가 단가를 싸게 해줘야 될 이유가 없고 그 결국에는 이 판매가 많아진다는 거는 브랜드력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건데 일단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자체가 저는 좀 강력하다는 게 장점으로 줄 수 있고요. 뭐 이게 의류에서로 통용되는가 라는 거는 뭐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감성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꽤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하지만 언제나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걸 좀 보고 있어요. 그냥 아직 살지는 모르겠고 뭐 좋은 거는 이제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재고자산도 빠르게 올라온다는 건데 원래 재고자산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데 재고자산이 안 팔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재고자산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이용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적자 상태지만 이 성장세를 유지하면 1, 2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아쉬운 게 있는데 얘네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아이템이 살짝 부족합니다. 이 히트 아이템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히트 아이템 아시는 분? 나이키 히트 아이템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가 나이키거든요.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은 저는 중국에 안 가봤지만 이 중국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싹 다 나이키를 입고 다닙니다. 근데 나이키의 히트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에어포스. 에어포스나 이제 그 범블 에디션. 길가에 보면 솔직히 남자애들 5명 중에 2명은 무조건 나이키 에어포스 신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히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히트 아이템이 비싸야 되는 이유는 일단 매장에 단가를 올려줍니다. 그 매장에 가야 될 이유도 생기고요. 매장에 대한 관심도 생기기 때문에 히트 아이템이, 그 아이템이 부족해요. 아이템이 다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너무, 그 중국 애들의 디자인 좋아하는 게 약간 그 있잖아요. 겉에서 볼 때 명품 같은 거. MLB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진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X 이렇게 막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겉에서 보면 명품인 것 같거든요. 약간, 아, 씨발, 저거 샤넬옷 아니야? 약간 이런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은, 아, 근데 이거 MLB인데? 라고 약간 말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 이거 디자인 너무 단조로운데? 언제나 심플 이즈 베스트였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냥 공부해 볼만하다! 라는 느낌으로 감성 프레시 한번 가져왔고요. 네,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제가 산 겁니다. 첫 번째로 대창단조를 좀 봐볼게요. 대창단조는 시가총액이 2,289억이고 이거 여기 있는 수치는 제가 4년 매출액이랑 4년 영업이익을 가져온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일단 마음에 들고요. 매출액보다 영업이익률이 그 퍼센테이지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대창단조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건설기계에 이 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그 바퀴에 관한 약간 그걸 하는 건데 이게 일단은 제가 알기로 6개월에서 2년 그 주기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약간 소모품 형식인데 소모품이 좀 비싸다. 비싸고 좀 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대 3사가 그 제가 전화해봤는데 현대 3사의 매출액이 50% 정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OEM 30%, AS 30%, 뭐 AS 30, 뭐 22 해외 이런 비중으로 설명했는데 대창단조에 문제가 살짝 있어요. 이 건설기계 하면은 글로벌로 제일 큰 회사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때가 제일 뒤에 현대건설기계가 제일 큰 회사다. 플랫을 해야겠고 캐터필러가 제일 큰 회사인데 얘네의 단점은 캐터필러 빼고 다 합니다. 그게 단점인데 그 미국에서는 미국 애들은 캐터필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인프라 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중국도 인프라 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인도도 인프라 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는 캐터필러는 사실 이제 건설기계 업종에서 보면은 뭐 고가 라인업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흥국들에서 그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고가 제품을 쓸 여력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게 중국의 3일중공이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맨 밑에 가져왔는데 순서가 잘못됐죠? 이게 저만 보려고 만든 거여가지고 좀 보기 불편할 겁니다. 사진을 안 가져왔네요. 하여튼 보면은 3일중공이 진리해서 원래 점유율이 10%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3회전국이 중저가 라인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중국의 제일 장점은 싸게 만들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3회중공업을 현재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점유율이 30%까지 올라왔고 그에 따라 이제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의 점유율은 꽤 많이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하여튼 계속 보면은 중장비 하부 주행체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링크, 로라, 슈, 아이들러, 시그멘트, 스프라켓, 핀, 부시, 베러링, 휴 그리고 주력 제품은 링크 슈아세이와 링크 아세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이게 핀포인트가 맞지 않더라고요.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모두가 알고 있고 이제 알아가고 있는 추세인 아이디어가 사실 중국의 인프라 집행이 이연되어 가지고 올해 이제 폭발할 거다. 딜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폭발할 거다라는 아이디어잖아요. 이건 그냥 원재료 가격 추이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핵심적인 건 링크 슈아세이와 링크 아세이 매출이 합쳐서 60% 나오는데 얘 그냥 불닭기 바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계속 보면은 대창단조 현재 수요장고는 522억이에요. 2021년에 건설기계 출하량은 이제 전년 대비해 30%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중국이 실질적으로 말한 게 얘네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그 경기 부양을 인프라 투자와 내수 진작으로 한다고 말을 했어요. 또 이제 그거에 포함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해야 되고 터키에 지진 났으니까 터키 재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큐가 3개가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인프라를 하려면은 인도가 왜 크게 하고 있냐면 인도가 사실 차후에 중국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 저는 이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일단 지금 기준으로 일단 중국을 보면 되는데 일단 세 개의 공장이 되는 거죠. 세 개의 공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안에 대기업들의 공장이 막 들어가는데 그 공장에서 만든 걸 또 옮겨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면 이제 공장도 지어야 되지만 사실상 물류가 필수거든요. 근데 물류를 잘하려면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도로도 인프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도 인프라 사업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에 관한 현황이에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이 40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이 500조라네요. 저도 처음 봤고요. 인도의 가티샤크티라고 이게 인프라 투자예요. 제가 말한 그게 1600조 원의 규모라는데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조쯤 하겠죠. 그리고 네옴시티 이건 유명하죠. 이것도 한 670조 원 정도 되고요. UAE 아랍에미리트 25조 원. 그리고 여기 뭐 중국이 안 나오는데 중국 얼마인지 까먹었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 같은 거 해가지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IRA 같은 거 해가지고 안에 공장을 많이 지으면 역시 물류 같은 것도 낡은 도로 갈고 낡은 전선 갈고 싹 다 해야겠죠. 그런 거에도 인프라 투자 수요가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인프라 주식이 한 번에 올라가는 그거는 금리가 내려갈 때의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인프라 투자가 큰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빌려서 하는 경우도 꽤 있을 테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하락하는 시점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 계절성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 게 공사하는 게 추울 때 하면 힘들잖아요. 뭐 눈 같은 거 오면은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봄이 오고 있는 이 시점이 꽤 좋은 시점이지 않나. 실제 보면은 뭐 부채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방특수채 조기 집행 지방특수채라는 게 이제 사실상 인프라 투자에서 다 쓰이기 때문에 이 지방특수채 집행 규모를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프라 투자에 얘네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중장기 대출 확인은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동부세상이라는 거는 이제 서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건설로 동부의 데이터 수요를 지원하겠다. 안 놀리고 이거에 관련되는 뭐 광케이블, 광모듈, 공유조, UPS, IGBT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알아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창반조랑 비슷한 거 하고 있는 얘들이 진성TC라고 있어요 또. 근데 얘는 이제 대창반조랑 살짝 저는 반대된다고 보는 게 진성TC는 캐터필러랑 연관이 계속 있습니다. 진성TC의 캐터필러 매출은 60% 정도예요. 그냥 캐터필러의 거의 몰빵한 기업이어가지고 보통 캐터필러와 주가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캐터필러랑 말쟁이 하면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필요한 최소의 70%를 얘네가 지원을 한다. 필요한 그 기계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도 하는 건 비슷합니다. 그리고 캐터필러의 수주 잔고를 보면은 현재 평균 2배로 올라와 있어요. 뭐 근데 이게 나중에는 공급이 많아져서 내려가겠죠. 그런 사이클이 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성TC도 이 캐터필러 수주 잔고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매출이 올라갈 거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와 같은 논리 뭐 캐터필러는 살짝 고가의 뭐 중저가의 제품도 있을 테지만 살짝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캐터필러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진성TC보다는 대창반조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대창반조의 기업 그 사이즈가 작습니다. 진성TC보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중대형 굴삭기랑 미니 굴삭기 이런 거예요. 미국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은 캐터필러가 아직 제일 높아요. 왜냐면 자국 회사니까. 캐터필러, 디어 컴퍼니, 고마치는 일본 기업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CNH가 이런 순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가 인도의 인프라 투자가 꽤 컸잖아요. 근데 인도의 건설기계 점유율은 현대건설기계가 19%를 1위예요. 현대건설기계가 꽤 중저가 시장도 잘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중국 인프라를 제대로 집행했을 때 이게 중국 인프라의 수혜를 볼 확률이 높은 거는 역시 그래도 현대건설기계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건설기계에 납품하는 애들이 더 좋아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왜냐면은 빠니에 밀려가지고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만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잖아요. 얘네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인도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DY 파워는 1427억의 시가총액과 네, 갑자기 DY 파워로 넘어갔네요. 유지성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오늘 좀 자료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치랑 그런 게 살짝 좀 딸려요, 지금. 약간, 그래서 좀 감안하고 가져왔으면 좋겠고, DI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융합 실린더를 하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은 1427억이고, 매출액은 이제 3년치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3,435억에서 3,048억. 그리고 이번에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얘네 매출 비중은 국내가 55%고, 중국이 40%예요. 중국차 매출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는 확률. 업사이드가 제일 크고 중국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집행됐을 때 업사이드가 제일 큰 건 아무래도 DI 파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인도 매출의 비중까지 좀 더 올라온다. 인도가 이제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인도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DI 파워를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뽑고 있고요. 이거는 뭐 원자재 가격과 신능lượng 불삭기 수출액입니다. 같이 추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철강, 구리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다 원자재 가격이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는 굴삭기 그만큼 원자재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고 그만큼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굴삭기가 많이 필요한다. 그만큼 굴삭기 수출액이 늘어난다. 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고요. 이건 한번 가져와 봤어요. 미국 주택 착공 지수 내려가고 있고요. 중국 주택 착공 지수인데 이거 근데 믿을만한 데이터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여튼 확실한 거는 지금 중국 주택의 재고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재고랑 이제 주택 재고랑 인프라가 왜 연관이 깊냐면은 주택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는 분? 내려가죠. 왜요? 주택 재고가 쌓이면요. 네, 주택 재고가 쌓이면 주택 가격이 왜 내려갈까요? 공급이 많다는 거. 그렇죠. 공급이 많다는 것도 있는데 주택 재고가 쌓인다는 거는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일단 중국 재고를 그러면 주택 재고를 일단 팔아야 재고가 내려가는 게 보여야 이게 가격이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가격이 이 주택 가격이 올라오면 이제 건설사들은 신나서 열심히 또 집을 만들겠죠. 그럼 집을 만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굴삭기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데 재고가 지금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게 보이면은 그렇지 재고 터는 게 최선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내려가는 게 보이면은 그래도 유의미한 업사이드 그 업화는 그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깊게 본 건데 중국 고령화원 투자 즉 인프라 투자죠. 인프라 투자랑 굴삭기 판매량이랑 이제 6개월의 그 차이를 낸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이제 이 검은 선이 고령 인프라 투자예요. 인프라 투자가 올라올 때 이렇게 와우 한다고 올라올 때는 오히려 굴삭기 판매량 밑에 있는데 6개월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X자 느낌으로 지금 중국 인프라 투자의 수요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뭐 굴삭기 판매량이 내려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차후 또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과거 굴삭기 판매 슈퍼사이클이 왔었을 때 이 정점에서 영업이익률이 14에서 16%였대요. 근데 지금 현대건설기계의 영업이익률은 5%고 현대두산인프라코의 영업이익률은 7%인데 이건 이제 제가 볼 때 그 영업이익 이 두 개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는 것보단 제일 잘하고 있는 뭐 삼인중공이나 캐터필러의 영업이익률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네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져서 막 걔네랑 얼추 비슷하게 됐을 때가 제 생각에 슈퍼사이클의 피크아웃이 아닐까. 그때는 이제 무조건 주가는 선반영을 해서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인프라 그 액을 내리면은 그거 역시 선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DY 파워를 굳이 탑픽을 뽑았냐면은 이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 결국 인프라 투자에 따른 불가기가 많이 팔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부품이 확대될 거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메인 이벤트잖아요. 근데 이 하부 주행체 아까 말한 바퀴 같은 거 하는 얘는 진성TC, 대창난주, 한국 등 많고 어태치멘트도 이제 현대, 에버다임, 수산중공, 대모로 되게 많은데 실린더 하는 회사는 DI 파워밖에 없다는 게 핵심적인 탑픽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실린더 매출은 쟤네가 다 가져갈 수 있지만 하부 주행체는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라는 게 제가 DI 파워를 뽑은 이유고요. 사실 밸류에이션을 안 했어요 이번에.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얘네 향후 매출액에 대한 그거보다는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사 놓은 다음에 거시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중국 인프라 현황 같은 것들. 그런 거를 계속 팔로우 하다가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